안녕하세요, 개발TV 제젤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왔는데요, 개발 아카데미. 저희 콘텐츠 중에 배워보는 2만배 편이 있죠. 2만배는 실습편이면 개발 아카데미는 이론편입니다. 오늘은 시계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채널을 개설하고 한 번도 시계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용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보시면 문자판을 감싸고 있는 유리가 보이시죠? 이것을 크리스탈이라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크릴 글라스, 미네랄 크리스탈, 사파이어 크리스탈. 첫 번째로 아크릴 글라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시 글라스라고도 하는데요, 과거에 많이 쓰였던 글라스죠. 말 그대로 아크릴로 만든 유리고요, 스크래치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제조시 성형에 아주 용이한 소재죠. 흔히 더블돔 크리스탈이라 불리우는 형태로 자주 쓰였다는 거죠. 더블돔 크리스탈이 뭐냐면 유리 윗면과 바닥면 모두 곡선을 가지고 있어 입체감을 매우 살려주는 형태의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잘 깨지고 잘 변색되고 스크래치가 잘 생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성형의 유리하고 무게가 매우 가볍고 스크래치로 인한 복원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요즘에 잘 안 쓰는 글라스입니다. 미네랄 크리스탈은 시계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흔한 소재입니다. 시계 유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어느 정도 스크래치에 강하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모스 경도는 5에서 6 정도 해당됩니다. 참고로 다이아몬드의 모스 경도는 10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크래치에 강한데 아주 강한 편은 아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유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말씀드릴 건데요,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부터 하이엔드까지 다양한 가격대에서 만나실 수 있는 크리스탈입니다. 아마 크리스탈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모스 경도는 9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스크래치에 강하고 충격에 강한 크리스탈인 거죠. 사파이어 크리스탈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사파이어를 가공해 만들었으며 변색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 셋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크릴은 두들겨 보시면 금방 알죠. 가벼운 플라스틱 느낌이 강합니다. 미네랄 크리스탈과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구분법은 조금 재미있는데,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의 가장자리가 지금처럼 선명하게 선을 그리고 있으면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 뭔가 퍼진 것처럼 선을 그리고 있으면 미네랄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계를 통해 테스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참고로 아크릴 글라스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처럼 물방울을 아름답게 그리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릴은 두들겨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이 감싸고 있는 시계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이얼 혹은 문자판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아워핸드, 미닛핸드, 세컨핸드가 다이얼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초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이얼을 보시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시간을 구분해주는 막대기를 인덱스 혹은 아워 마커라 부릅니다. 이 인덱스를 가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쇄로 표기한 프린티드 인덱스, 저렴한 가격으로 메탈 느낌을 나게 해주는 스티커죠, 즉 레이블 인덱스, 그리고 메탈을 직접 잘라 붙인 부착형 어플라이드 인덱스가 있습니다. 다이얼의 야광을 룸이라 부릅니다. 룸의 성능은 밝기와 지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이엔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슈퍼 루미노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고급 야광 도료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도 등급에 따라 밝기와 지속성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이얼에 작은 원이 있죠. 이 작은 원을 서바이 혹은 섭 다이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이얼의 층을 구분짓는 경사면을 베블이라 합니다. 이 베블과 비슷한 모양으로 다이얼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컨케이브 링이라 합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초와 분을 알려주는 눈금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아우터 트랙이라 합니다. 날짜창을 데이트 윈도우라고 하죠. 그리고 요일창까지 있는 걸 데이 데이트라 합니다. 날짜창의 돋보기를 사이클롭스 렌즈라 부르는데 이것은 롤렉스가 최초로 고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중앙이 뚫려있는 스타일은 스켈레톤 핸드, 롤렉스 서브마리너 핸드는 메르세데스 핸드라고 하는데요. 벤츠 모양 그 삼각별이 핸드에 들어있죠. 그래서 메르세데스 핸드라고 하죠. 그리고 롤렉스의 동생 튜더의 사각형 핸드는 스노우플레이크 핸드라고 합니다. 롤렉스와 튜더의 핸드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브레게 핸드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핸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번엔 조금 다른 건데요. 제 초침이 보통 틱톡 하고 끊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오토매틱 혹은 기계식 시계, 그러니까 메케니컬 시계죠.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스위핑 세컨 핸드라고 해요. 자, 다시 다이얼로 와서요. 6시 쪽, 이 밑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스위스 메이드라고 써있죠. 이 스위스 메이드라고 다이얼에 적혀 있으면 스위스 생산을 기본으로 두고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위스 무브먼트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스위스에서 생산된 무브먼트를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케이스와 베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바디를 케이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계 케이스는 베젤과 크리스탈, 그리고 뒷면의 케이스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베젤은 시계와 크리스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동시에 크리스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베젤의 종류를 잠깐 알아볼 건데요. 민무늬 베젤, 베젤에 아무것도 없는 민무늬 베젤을 스무스 베젤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꼭 코인엣지처럼 생긴 베젤을 롤렉스의 전매 특허죠. 플루티드 베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젤이 회전하는 로테이팅 베젤, 로테이팅 베젤은 주로 다이버 워치에서 사용되는데요. 다이버 시계는 보통 한쪽으로만 회전하는 베젤을 달고 있어요. 모델에 따라 60번 혹은 120번 클리킹을 하며 회전을 하고요. 단방향 베젤은 블랑팡이 처음 적용을 했다고 해요. 양쪽으로 회전하는 양방향 베젤은 GMT식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GMT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듀얼타임 시계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 듀얼타임은 세컨 타임 존에서 AM, PM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GMT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계는 AM, PM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거고요. 이 로테이팅 베젤에 숫자가 써 있는 파트를 베젤 인서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쓰이는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아크릴, 크리스탈, 알루미늄, 세라믹, 이런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롤렉스 그 초창기 GMT 마스터에서 사용되던 소재인데요. 이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크리스탈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 인서트가 들어가는 시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유명한 걸로는 이제 구형 서브마리너, 롤렉스 구형 서브마리너는 알루미늄 인서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롤렉스가 이제 새로운 서브마리너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세라믹 인서트를 소개를 했죠. 그래서 롤렉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세라믹 인서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브랜드일 거예요. 그리고 시계 뒷면에 보시면은 케이스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시계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안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무브먼트를 볼 수 없는 솔리드 케이스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속이 보이는 시스루 케이스백이 있어요. 그리고 시스루 케이스백을 이렇게 보시면은 무브먼트가 이렇게 뒤에 보이시죠? 이 무브먼트에서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도는 게 로터라고 하는 거예요. 시계추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태엽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추가 안 달린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매뉴얼 와인드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케이스백도 잠그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데요. 돌려서 잠그는 방식을 스크류 다운 케이스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스크류로 돌려서 잠그는 방식을 스크류 케이스백, 그리고 스냅의 힘으로 잠그는 방식은 스냅백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그러면 케이스 바깥쪽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 3시 방향에 자리 잡고 있는 버튼같이 생긴 것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날짜를 맞출 때 크라운을 당겨서 사용하죠. 그리고 다이버식에서 볼 수 있는 잠그는 방식의 크라운은 스크류 다운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방수에 좀 더 유리한 구조죠.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시계에는 진짜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걸 푸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케이스와 시계 줄을 연결해주는 이런 다리같이 생긴 부위를 러그라고 합니다. 자, 러그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메탈 줄이 보이죠. 보통 메탈 밴드를 브레이슬릿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줄여서 부슬이라고 하죠.
브레이슬릿과 시계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마지막 파트를 엔드링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드링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속이 꽉 찬 통메탈로 만든 방식의 엔드링크는 솔리드 엔드링크라고 하고요, 메탈을 접어서 만든 방식의 엔드링크는 랩 엔드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가 시계들 세이코 그 5에서 나오는 다이버 워치 같은 거 있잖아요. SKX007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랩으로 만들어진 그 엔드링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브마리너, 롤렉스 서브마리너 같은 거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달고 있는데, 이 솔리드 엔드링크가 오늘날 하이엔드의 기준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 러그와 엔드링크의 그 간격, 그러니까 층이죠. 층을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는, 그걸 가지고 이제 퀄리티를 따지는데, 이러한 디테일을 롤렉스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의 줄을 구성하는 파트를 링크라고 하죠. 이 링크를 따라 메탈 밴드 끝자락으로 가면은 버클이 있어요. 그리고 다이버 시계에서는 종종 이 버클 안쪽에 시계를 늘려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다이버 익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자, 브레이슬릿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시계 줄을 스트랩이라고 해요. 일단 레더 스트랩, 이렇게 가죽으로 된 걸 레더 스트랩이라고 하고요. 실리콘 스트랩, 이제 이거 실리콘 스트랩은 러버 스트랩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실리콘 스트랩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쭉쭉 늘어나요. 이런 거를 이제 실리콘 스트랩이라고 하고요. 러버 스트랩은 실리콘보다 조금 더 딱딱하죠. 나토 스트랩, 필드 스트랩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 007 스트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필드 스트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필드 스트랩이랑 비슷한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또 뭐 가죽으로 된 형태도 있고요. 이런 거를 슬라이드 스루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버클을 보시면요, 가장 일반적인 버클, 이렇게 생긴 버클을 탱버클이라고 해요. 가운데 요 핀 같은 거를 텅이라고 해요. 혓바닥. 그리고 꼭 브레이슬릿의 버클 같은 구조로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버클이 있는데, 이거를 디플로이먼트 버클이라고 합니다. 디플로이먼트 버클에도 이게 나비 모양처럼 펼쳐지는 거를 또 이제 버터플라이 버클이라고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시계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엔 제가 좀 더 정비를 해가지고 더 쉽게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 아카데미 편에서는 또 시계를 다룰 건데요. 시계 관리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TV 제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